여러분은 지금 거대한 착각 속에 투자를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수소 산업의 패권이 특허를 독점한 일본에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이미 손실 구간입니다. 전 세계 특허의 50%를 가진 나라가 정작 시장 점유율은 0%에 수렴하는 기이한 현상. 반면 기술 후발주자였던 한국이 어떻게 3년 만에 글로벌 에너지 물류망을 장악했는지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경제학에는 승자의 저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과도한 비용을 치르다 결국 위험에 빠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일본의 수소 전략이 정확히 이 덫에 걸렸습니다. 그들은 20년 전부터 완벽한 기술적 해자를 구축했습니다. 토요타와 혼다를 주축으로 한 수소연합은 연료전지, 스택부터 저장 탱크까지 모든 밸류체인의 특허를 거미줄처럼 엮었습니다. 그들의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누구든 이 시장에 들어오려면 우리에게 통행료를 내라. 이것은 전형적인 지대 추구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독점욕이 오히려 혁신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너무 높은 진입 장벽은 경쟁자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의 형성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술을 표준화하여 파이를 키우는 대신 그들은 자신들만의 규격에 갇혀버렸고,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고립, 즉 갈라파고스화를 자초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기업들은 매우 영리하고 실용적인 이른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수정하여 시장에 진입합니다. 일본이 승용차라는 레드오션에서 완벽함을 추구하며 시간을 허비할 때 한국은 상용 트럭이라는 블루오션을 발견했습니다. 왜 하필 트럭이었을까요? 여기에는 철저한 손익분기점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물류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TCO, 즉 총 소유 비용입니다. 차값보다 중요한 것이 운영 효율입니다. 전기 트럭은 치명적인 물리적 한계를 가집니다. 바로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문제입니다. 40톤급 대형 트럭이 장거리를 운행하려면 현재 배터리 기술로는 약 8톤 이상의 배터리를 탑재해야 합니다. 물류 비즈니스에서 적재 중량은 곧 수익입니다. 배터리가 8톤을 차지한다는 것은 돈을 벌어다 줄 화물을 그만큼 싣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화물 운송 사업자에게 매 운행마다 발생하는 확정적인 기회비용 손실을 의미합니다. 반면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은 배터리 무게의 4분의 1 수준으로 동일한 출력을 냅니다. 이 무게의 차이가 곧 수익성의 차이로 직결됩니다. 한국은 이 경제적 우위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이 더욱 빛난 것은 규제 차익을 활용한 스위스 진출이었습니다. 스위스는 알프스 보호를 위해 디젤 트럭에 징벌적인 수준의 주행세를 부과합니다. 한국의 현대차는 이 세금 제도를 역이용했습니다. 수소 트럭은 이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비싼 수소 트럭 가격을 세금 감면 효과로 상쇄시키는 완벽한 재무적 해지 전략을 구사한 것입니다. 단순히 트럭을 파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판매가 아닌 구독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트럭을 덜컥 구매할 운송회사는 없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국은 페이퍼 유지, 즉 주행한 거리만큼만 요금을 내는 구독 경제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고객의 초기 투자 비용을 제로로 만들고 모든 비용을 운영 비용으로 전환시켜 진입 장벽을 제거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차량, 연료, 정비, 보험까지 모든 것을 패키지로 묶어 제공함으로써 고객은 운전이라는 핵심 가치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덕분에 보수적인 유럽 물류 기업들이 지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산은 매출이 아닙니다. 바로 데이터입니다. 이것이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실험실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얻은 데이터와 알프스의 영하 20도, 혹한과 극경사에서 얻은 실주행 데이터는 그 가치가 다릅니다. 한국의 트럭들이 지구 300바퀴가 넘는 거리를 달리며 축적한 1300만 킬로미터의 데이터는 그 어떤 특허보다 강력한 해자가 되었습니다. 고장률, 부품 내구도, 연비 효율 등 실전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이 빅데이터는 후발주자들이 단시간에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완벽한 설계도를 그리고 있을 때 한국은 거친 도로 위에서 수정하고 보완하며 살아있는 기술을 완성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경제적 포인트는 부품 국산화입니다. 아무리 완성차를 많이 팔아도 핵심 소재를 해외에 의존한다면 영업이익률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소차의 심장인 스택에 들어가는 막정극적 합체, 금속 분리판 같은 핵심 부품들은 과거 미국과 일본 기업들이 독점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99%에 달하는 국산화율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외부 공급망 충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짐과 동시에 원가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를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유럽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한국은 이제 세계 최대의 물류 시장인 미국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항만 프로젝트는 단순한 시범 사업이 아닙니다. 북미 물류의 동맥을 선점하겠다는 거대한 포석입니다.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대규모 메타플랜트는 생산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기지입니다.
캘리포니아 정부가 2035년부터 내연기관 트럭 판매를 금지한다는 정책은 한국 기업에게는 수천조 원 규모의 독점적 기회를 의미합니다. 경쟁자들이 이제야 시제품을 내놓고 있을 때 이미 상용화에 성공하여 수만 킬로미터를 달리고 있는 한국 트럭은 표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행보 또한 기민합니다. 광저우에 생산기지를 구축한 것은 정치적 리스크를 해지하는 동시에 거대한 내수 시장을 직접 공략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중국은 수소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는 자가 미래 에너지 패권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1000대 규모의 트럭 공급 계약을 통해 중국 내에서도 기술 리더십을 증명했습니다. 일본이 주춤하는 사이 한국은 미국, 유럽, 중국이라는 세계 3대 시장에 모두 깃발을 꽂은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대한 변곡점, 즉 티핑 포인트에 서 있습니다. 화석 연료 시대의 오일 메이저들이 누렸던 지위를 이제는 수소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친환경이라는 명분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과 비용 절감이라는 냉정한 경제 논리가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의 기술과 전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라면 반드시 리스크 요인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린 수소의 생산 단가는 여전히 높으며 충전 인프라 구축에는 천문학적인 자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뒤늦게 정신을 차린 일본과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중국의 추격도 거세질 것입니다. 하지만 퍼스트 무버로서 한국이 확보한 데이터와 시장 신뢰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기술력의 차이는 좁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모델과 운영 노하우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집니다. 일본이 연구실에서 완벽을 기하는 동안 한국은 진흙탕 싸움터에서 생존 본능을 키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대결이 아니라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과 실행력의 차이가 만든 결과입니다. 앞으로 3년 이 시장의 승자가 결정될 것이며 그 결과는 향후 30년의 에너지 패권을 좌우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은 단순한 국위 선양이 아닙니다. 자본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신호입니다. 특허의 수보다는 실질적인 시장 점유율과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 세계 도로 위에서는 이미 한국의 수소 엔진이 부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남들이 뉴스를 보고 뒤늦게 반응할 때 이 흐름을 먼저 읽고 선점하는 자만이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수소 경제의 승자 독식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반격과 한국의 수성,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남들보다 한 발 앞선 경제 인사이트를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